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20강에서 만났습니다. 자, 20강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58페이지부터 자, 볼게요. 20강의 타이틀이 뭐죠? 삶의 질과 복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 타이틀이 인간다운 삶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단원을 제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여러분들 인간다운 삶 위에 조금 위에 작은 글씨로 중단원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죠? 삶의 질과 복지예요. 그게 이번 시간의 타이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58, 59, 60, 61, 62, 63. 이 소단원 세 강좌를 이번 한 시간에 선생님이 끝내드립니다. 자, 어디까지냐면요. 실질적으로 뒤에 64페이지, 65페이지 기본 문제, 그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의 심화 문제까지 이번 시간에 다 풉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몇 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페이지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페이지예요. 이 10페이지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합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 그럼 선생님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그런 차원까지도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하긴 진짜 중요하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중요성으로 따지면 정말 중요한데 공부할 건수, 공부할 거리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중심으로 이 강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페이지 쭉 불러드렸죠? 58페이지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선생님이 앞으로 한 5분 동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미리 선생님이 타이틀을 깔아드렸는데요. 결국 이 내용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믿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인간다운 삶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다운 삶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일단 보장돼야 된다. 일단 어느 정도의 의식주가 확보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만 확보되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여가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 여가 활동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살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까지도 우리가 인간다운 삶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삶의 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삶의 질이라는 건 일단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건,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경제적이라는 건 뭐 다 아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인 여건이라는 건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뭐 사회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어떤 느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뭐가 결정된다. 삶의 질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다가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런 거 말고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가. 뭐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뭐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빈부격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의 어떤 완화, 그러니까 완화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빈부격차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 이런 것들도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 뭐 가족 간의 어떤 그 내에서의 유대감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 소속감 같은 것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 이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삶의 질의 정도를 좀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수치로 발표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행복지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행복지수로서 우리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수량화하기도 한다 하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기부와 사회봉사.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vs, 이거는 두 개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부는 금전적인 어떤 행위,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금전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 그걸 우리가 기부라고 얘기하고요. 사회봉사는요, 결국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사회에 어떤 그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사회봉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 말을 한번 써드릴게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재능기부란 말이 있죠. 재능기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재능기부는 기부일까요? 사회봉사일까요? 이게 약간 헷갈리죠. 기부라는 건 물질적인, 금전적인 도움인데 재능을 기부하겠다?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뭐예요? 재능 기부는 우리의 교과서적인 의미로 보자면 기부예요, 사회봉사예요? 기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는 재능을 기부하겠다. 이건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는 사실 사회봉사 쪽에 가깝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부의 의미가, 기부의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만 기부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기부의 대상이 된다고 기부의 그 개념의 범위를 점점 넓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재능기부가 사회봉사다, 이렇게 해서 끝내셔도 되고요. 재능기부라는 말에서 기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쭉 넘기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상대적인 그 빈부격차, 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빈부격차를 좀 해소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과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법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선생님이 써드리는 거예요. 복지라는 말이 빠지고 사회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이 사회보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혹시 4대 보험 들어보셨나요? 4대 보험.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여쭤보시면 부모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4대 보험이라는 건 이거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고 나중에 무슨 병이 걸렸을 때 그런 혜택을 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있고요. 이 산재보험이라는 건 일을 하다가 근로 중에 다쳤을 때, 그럼 다치면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생계 곤란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 이 네 가지가 4대 보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요.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일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일부 내는 거예요. 개인도 일부 내고 직장이나 국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된 보험기금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부조는 뭐냐? 이거는 내가 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이거는 보험이 아니고요. 의료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예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진료를 받고 아예 안 내는 거. 이걸 가지고 공공부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랑 공통점이 있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요. 뭐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받는 겁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겁니다.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한다는 거죠. 만약에 의료보험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의료보험 많이 냅니다. 맞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에 분명히 기여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소득 재분배에 어떤 게 효과가 더 크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저소득층은 아예 안 내고 혜택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가지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금전적인 혜택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건 바로 공공부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회 서비스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회적 어떤 약자,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건 금전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한 재교육이나 재교육, 그 다음에 뭐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근간을 이룬다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결국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선생님 다른 내용들도 좀 더 있는데요. 결국 다 이 얘기 안에 다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주제 탐구를 선생님이 몇 가지 소개만 드리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로 따지면 59페이지에 선생님이 아까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수치가 행복지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볼게요. 한국의 주요 항목별 지수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측정한 어떤 요인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점 만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OECD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의 안전 같은 경우는 안전의 항목은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9.1,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어떤가요? 범죄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죠. 사실입니다. 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적어도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총기 소지 같은 것을 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에 비해서는 범죄 발생률 같은 게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치안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수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낮은 게 뭐가 있나요? 소득이나 뭐 공동체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수치가 낮죠. 그 다음 뭐 시민 참여 같은 건 수치가 좀 높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OECD에서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이렇게 객관화 시키다 보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소득 측면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여기에는 뭐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구성돼 있다 하는 것 정도 그냥 관심사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죠?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3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도 벌었다. 1년 동안. 근데 이제 전 세계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 1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했을 때 1인당 GDP가 5배도 더 넘는 거죠. 룩셈부르크가. 근데 여기에 행복지수 순위에 보니까 룩셈부르크가 있나요? 이건 이제 OECD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룩셈부르크가 OECD인지 아닌지는 선생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꼭 행복지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분명히 어떤 바탕을 이루긴 하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행복해요? 삶의 질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지수가 높다,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삶의 질과 행복지수에는요. 경제적 측면 이런 거 말고요.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측면, 주관적 만족감 이런 것들이 삶의 질, 행복지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글이 있어요. 63페이지에 보면 자, 일단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소득이 삶의 질 지표로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판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평균 수명이 일단 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안대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여러분들 글을 읽느냐 못 읽느냐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삶의 질이 높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경제력이 우수한 나라는 일단 수명이 길고 글을 읽을 줄 안대요. 문맹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반면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부유한 국가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이만큼이나 짧고 문맹률도 높대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저체중 신생아가 많고 영아와 산모의 사망률이 높으며, 그러니까 삶의 질이 어떨까요? 떨어지는 거죠.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낮대요. 이러한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1인당 교사 수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경제력이 좋아야 뭐가 좋다? 삶의 질이 좋다. 경제력이 좋으면 삶의 질이 높고 그러면 행복 지수도 높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나요? 경제적인 게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볼게요. 국민소득은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래요.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국민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가가 한 예래요. 한 경제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한다면 국민소득은 높겠지만 삶의 질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가의 손실에 따라 감소되는 행복감이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소비해서 얻는 행복감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100만 원 버는데 어떤 나라는 50시간 일하고 200만 원 번다. 그럼 경제적 수준은 얘네가 높지만 삶의 질은 뭐 얘네가 높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했던 개념들 몇 개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심화 문제에는 건쌤의 선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심화 문제는 항상 건쌤의 선물이 있었죠. 여기는 건쌤의 선물을 하기에 문제 자체의 수준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 단원에서 문제가 전혀 안 나올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접근,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것이 무엇인지 쓰래요.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요. 주관적인 지표가 있대요. 그럼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수치로 나타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사회현상 분석하는 자료,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자료를 수집하지요.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계량화된, 수치화된 데이터들. 양적 자료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어떤 인간 내면의 심리를 꺼낸 자료. 무슨 자료죠? 질적 자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적 자료는 양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주관적 자료는 질적 자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객관적 지표 볼까요? 빈곤율. 이건 객관적 지표죠. 수치로 딱 발표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기대수명이라는 건 뭘까요? 기대수명. 이거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기대 수명은 여성의 경우에는 몇 살쯤 될까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 태어나는 아기가 앞으로 평균적으로 몇 년 더 살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수명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금은 개념이 다른데 그렇게 봐주셔도 돼요. 평균 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죠? 여성이 오래 삽니까? 남성이 오래 삽니까? 기대 수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기대 수명하고 지금의 기대 수명은 엄청 갭이 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여성과 남성의 그 차이 있죠. 그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남성도 올라가는데 이 사이의 갭은 7년이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7년 정도 항상 더 오래 삽니다. 기대 수명이요. 그래서 여성은 지금 85세고요. 남성은 78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들 태어나면 여자 아기들은 85년 정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자 아기들은 78년 정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같이 평생을 함께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 세상을 뜨려면 여자가 남자보다 7년 더 살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비슷하게 이 세상을 뜨려면 여성들은 한 7년 정도 연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슷하게 살다가 같이 세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 18살 정도 되시죠? 그럼 여학생들은 선생님이 꼭 그래라가 아니라 기대 수명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한 11살 정도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대 수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지표인가요? 객관적 지표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 1의 성취도? 성취도라는 건 이거는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도 있고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취도를 데이터를 양적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1의 성취도를 그 나라의 평균을 냈다. 그러면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사람을 갖다 놓고 이번 1의 성취도를 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주관적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갖고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유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이것도 객관적 지표. 근데 삶의 만족도라는 건 이건 정말 주관적이죠.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지표. 자, 그 다음 주관적 지표 범죄율은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 삶의 만족도 요거 주관적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글의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정부 관리들은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대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죠. 국민소득이야말로 삶의 질을 증명하는 현실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부 관리들이.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보장은 없지만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좋아야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장 위주의 정책은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건 경제력하고 삶의 질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소득 수준의 향상은 질 높은 교육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제탐구에서 가나 글을 읽어봤잖아요. 같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에 해당되는 거죠. 선생님 아까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소득 수준의 향상은 질 높은 교육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 유아 사망률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잘 사는 나라들은 유아 사망률이 낮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기나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환경이 더 나빠지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한 게 없는데 그쵸? 선생님 공부한 게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건 너무 심하고
개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문제 접근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단어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이지리아에 의사가 있대요. 이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인데 간혹 끼니를 거를 때도 있대요. 하지만 월급을 쪼개 기부도 하고 무료 진료도 다닌대요. 자신이 존경받고 있고 삶의 질도 높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못 살지만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삶의 질은 단지 경제력 가지고만 하는 거 아니죠. 주관적 만족감. 남들한테 존경받고 있다. 내가 사회 봉사하고 있다. 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인 실업자 부부 얘기래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의식주 등 절대적인 생활 수준은 나이지리아 의사보다 훨씬 더 높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경제력이 전부는 아니다. 그 얘기죠. 주관적인 만족감. 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쵸?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인데요. 갑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갑은 그러네요. 빠른 삶보다는 슬로우, 느린 삶을 영위하고 있대요. 자,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력보다는 소득 수준보다는 여가, 문화생활 이런 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맞죠? 삶의 질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나요? 말도 안 되고. 자, 그 다음 소득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있나요? 지금 소득은 아예 상관없다고 보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 근거는 이 지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X예요. 소득이 행복의 정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좌우한다. 이거는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답은 기업 리을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헌법 조항을 보고 옳게 진술한 사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거 우리 앞에서 기본권 공부할 때도 조금 나왔던 건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무슨 권이죠? 무슨 권이에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벌써 잊어버렸나요? 아니죠?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옛날 막 바이마르 헌법 이런 거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사회권이에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누가 인간다운 생활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현대 국가에 와서 나온 거예요. 그럼 현대 국가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까요? 정부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소극적 역할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정부가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극적인 국가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과목에서 막 같이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적극적 국가관은요. 결국 현대사회의 복지국가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복지국가의 반대는 뭐예요?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 소극적 역할만 해도 돼.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야경국가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야경국가관은 적극적 아니고 소극적 국가관.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크기로 보면 얘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큰 역할을 행사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큰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야경국가관은 무슨 정부? 큰의 반대. 안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알려드린 건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야.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뭐예요? 18세기 시민혁명기의 말 그대로 자유권이죠. 이건 사회권 관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권은 요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이건 무슨 자유예요?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돼. 자, 개인의 삶은 질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아니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군. 그래서 갑병이네요. 갑병. 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요. 자료 분석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 공부에서 이 자료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 사회 현상이 여러 가지 통계들로서 우리한테 보여지죠. 우리 사회 현상이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고 있어. 이런 걸 통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자료 분석을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풀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성별, 연령대별 봉사활동 실시 현황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반 넘는 사람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봉사활동 참여가 많네? 그럼 여자의 과반수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 중에 몇 명이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단지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 하는 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번은 판단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모든 연령대에서 봉사활동 횟수가 감소하였다? 감소했나요? 감소했네요. 안 감소했죠. 늘었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그냥 자료 분석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눈만 크게 딱 뜨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자보다 여자의 봉사활동 실시 횟수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보면 돼요. 빼보면 돼요. 그럼 빼보면 남자가 더 많이 감소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감소했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설마 1의 자리까지 다 계산하시나요? 판단만 되면 계산 멈추셔야 돼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죠? 자, 그 다음 4번. 2012년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50대가 40대보다 많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2012년에 50대가 40대보다 더 많나요? 봉사활동 참여한 사람의 수가 더 많나요? 아까 1번 요거 하는 거랑 똑같죠.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횟수예요. 횟수. 횟수를 다 더했더니 50대가 더 많이 했더라. 그 정도 아는 거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50대가 더 많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실시 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와 가장 적은 연령대는 변하지 않았다.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대 포함해서 10대 이하. 맞죠? 그건 변하지 않았다. 답은 5번이에요. 자료 분석 문제가 좀 쉬운 형태의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물질적, 금전적 후원을 하는 행위, 아까 뭐라 했나요? 기부.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봉사. 사회봉사. 그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읽어볼까요? 사회적 연대의식, 연대의식이라는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기부하면 아무래도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야. 그러니까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맞죠?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아를 도울 수 있다. 나의 예로 의료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맞고요. 가와 달리 나는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다. 기부든 사회봉사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집단에 소속돼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다.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번 맞죠?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인데요. 나가 의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우리 이거 아까 처음에 개념 공부했던 거 그거네요. 보험 방식을 적용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 4대 보험, 이거 가지고 뭐라 했죠? 사회보험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회보험. 그 다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 이게 바로 의료보호제도 같은 공공부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됐고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10번.
교사가 판사한 내용이다. 가라에 부합하는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가 하는 거죠? 완화해야 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고집하면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화해야 한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겠다? 그게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맞죠? 일단 기억 니은 다 맞네요. 그러면 답이 일단 4번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과연 환경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다 연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공부했던 게 하나 나왔습니다. 성장 거점 위주의 지역 개발. 하나의 지역을 거점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죠. 그 지역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틀렸죠. 그러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무슨 개발일까요? 골고루 개발하는 거. 그래서 균형 개발이다.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할 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10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 어때요?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 다 풀만하죠. 자, 심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야? 여러분 이런 거 딱 보면 이거 뭐야? 선생님도 이거 딱 보면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거예요. 행복 지구지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진짜요? 처음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경제학재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국가의 행복 지수를 계산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삶의 만족도랑 기대 수명을 곱한대요. 그럼 얘네가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커지거나 얘가 커지거나 둘 다 커지면 얘는 커지죠. 일단 그거 우리 알 수 있고요. 분모에 있는 게 커지면 행복 지구 지수는 작아집니다. 일단 그건 수리적으로 그런 거니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환경을 반영하고 있나요? 생존에 필요한 면적 이런 게 결국엔 뭐예요? 다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죠. 반영하고 있다. 삶의 질이 높으면 그 값은 작다. 삶의 질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기대 수명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죠. 그러면 행복 지구 지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값은 작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삶의 만족도 이거는 주관적 지표, 기대 수명은 객관적 지표. 그러니까 둘 다 포함하고 있다. 답은 나왔네요. 2번입니다. 근데 리얼 볼까요? 에너지 소비량과 정의 관계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의 관계라는 건 양적 관계. 무슨 얘기죠? 부적 관계가 아닌 정적 관계. 어떻게 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 행복 지구 지수가 커진다 이 얘기인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 분모가 자꾸 커지죠. 그럼 분모가 자꾸 커지면 그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의 관계가 아니다.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꾸 쉽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쉬움을 강요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앞에 진짜 한 10분 공부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못 풀겠는데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뭘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단 그게 부족할 수 있어요. 일단 선생님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문제 파악이 일단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하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러면 글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단어의 뜻을 알아야 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글을 못 읽으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수학이 어렵죠? 수학이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이 나중에 가면 이 수학 자체도 어렵지만 그 문제를 읽지 못해서 수학을 못 푸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면 수학 문제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막 설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은 A, 누구에게 어쩌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사회는 거의 다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바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쭉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연습하고 반복하고 경험해보면 그런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꼭 영화를 본 것처럼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읽으면 좋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얘는 진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아예.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래요. 2010년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지금 봤더니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한번 이거 봤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정도는 알고, 2010년하고 1995년 사이에 이제 비교값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 게 2010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정보 문화 측면에서는 99년에 비해서 2010년의 수치가 어때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아, 이 측면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린 건 뭐가 있나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 안전이 있고요. 그렇죠? 더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가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좋아졌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안 좋아진 걸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얘도 안 좋아졌네요. 소득 측면도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혼율과 범죄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혼율과 범죄자의 수가 감소했다? 이혼율, 이런 가족의 항목이 아닐까요? 그렇죠? 범죄자, 안전. 이런 게 지금 안 좋아졌죠. 근데 범죄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범죄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혼율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럴 확률이 높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감소했다 하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보건복지 분야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보건복지 분야를 봤더니 건강하고 사회보장이죠. 건강하고 사회보장 여기 있네요. 보니까 9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예요?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 생활 기반 항목은 삶의 질 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생활 기반 항목이 얘지요. 주거, 환경, 교통. 주거, 환경, 교통. 얘네들은 다 1999년보다 2010년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3번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료 분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적 유대 항목에 포함되는 요소의 지수는 모두 하락하였다. 사회적 유대가 뭐죠? 가족, 안전. 얘네는 하락했죠. 근데 정보 문화는 엄청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락했다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삶의 질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요소보다 낮추는 데 기여한 요소가 많다? 낮추는 데 기여한 거 3개, 높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높이는 게 더 많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인데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 수명 등은 중요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런가요? 이 삶의 질은 단순히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 수명 이런 객관적 지표 말고 뭐가 영향을 준다? 주관적, 정서적, 만족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정도로 가볍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자, 표는 A국 국민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참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부 참여율을 봤더니 55%, 55.7%, 57.5% 어쨌든 다 50%는 넘었죠. 그러니까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반은 넘는구나. 일단 우리가 이 정도 알고 문제부터 볼게요. 보기부터 볼게요. 총 기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아니, 지금 여기를 보고 총 기부 금액을 알 수 있나요?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조금씩 어때요? 늘어났죠. 그렇다고 기부 금액이 높아졌다고,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 다음 2011년엔 국민의 과반수가 비정기적 기부에 참여하였다. 지금 비정기적 기부에 참여하였다. 67.4%. 그러면 과반수가 참여하였다. 맞죠?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일단 기부 참여율 자체가 어때요? 57.5%예요. 100명이 있다면 한 58명이 기부에 참여했는데 이 중에 67.4%가 비정기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전체에서 67.4%가 아니고요. 얘네들 3개 더 해볼까요? 이 3개를 딱 더하면 어때요? 100이에요. 얘네들 다 더하면 100이에요. 맞죠? 100입니다. 얘네들 더하면 100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 57.5% 그러니까 한 58% 정도가 기부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67.4%가 비정기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굳이 계산하면 어떻게 할까요? 100분의 58 곱하기 100분의 67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과반수가 안 됩니다. 자, 제시된 연도 모두 기부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이건 맞나요? 어쨌든 참여한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그 해에서 더 많죠. 그러니까 많다. 디귿 맞네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맞고 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2009년에는 비정기적 기부 참여자가 정기적 기부 참여자의 3배 이상이다. 이거 산수 문제죠. 24.2에다가 3배 해볼까요? 6, 2, 72.6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죠. 3배 이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분석 문제가 조금 포인트가 있죠. 자꾸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낚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인데요. 다음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을 소개한 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업의 취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제 봉사를 발굴해서 조직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배치한대요. 누가? 국가가.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도 국가가 좀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뭔가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파괴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봉사 실적과 성과를 인증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해서 우수한 사람을 정부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다. 결국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대처한다. 복지 수요는 많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답은 기억, 니은, 일단 기억, 니은을 포함하는 얘가 되지 않을까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다. 지금 표창하겠다. 경제적 대가를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네요. 여러분들 심화 문제가 어때요? 그닥 심화스럽지 않죠? 자,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하시면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개념 문제도 있고 자료 분석 문제들도 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료 분석 문제에 좀 접근하는 경험을 이번 시간에 했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굉장히 그쪽에서 좀 큰 의의를 선생님 찾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 분석 문제가 여러분들 수능에 가면 굉장히 파괴력이 클 거예요. 아마 학교 시험에도 쏠쏠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대단원, 이단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았죠. 대단원 종합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